제 뒤로 절경이 펼쳐져 있죠. 1970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입니다. 적도 뜨거운 태양 절대 녹지 않는다. 그래서 만년설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쪽 보실까요? 2000년의 킬리만자로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산봉우리를 제외하고선 만년설이 거의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녹은 이유,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기후변화. 그동안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찾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 후에 생기는 쓰레기, 사용 후 해결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사용 후 해결료는 15,000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이 위험한 쓰레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불편한 진실 마주할 준비 되셨습니까? 지난 여름 정말 더웠죠. 하루도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무더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진세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마음대로 틀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름만큼 온 국민이 전기에 관심을 이렇게 가졌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기 생산하고 나면 쓰레기가 생긴다 알고 계시죠? 어떠세요? 원자력 발전하고 나면 만들어지는 쓰레기, 우리 사용 후 해결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2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용 후 해결료가 발생했을까요? 매년 750톤씩 사용 후 해결료 발생합니다. 쌓입니다. 그래서 현재 14,800톤, 15,000톤이라고 그랬죠.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10kg짜리 쌀 포대가 있다고 그러면 150만 포대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전기 쓰레기 우리 처리 못하고 그냥 쌓아두고만 있습니까? 사용 후 해결료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듯 쉽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원자력으로 인한 혜택은 우리가 누리고 폐기물은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부터 떠올립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모습인데요. 이때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도 뜨겁게 불거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직접 일본에 가봤습니다. 원전 사고 후 5년, 지금 후쿠시마는 어떤 상황일까? 사고 원전 20km 반경 이내는 여전히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도로 곳곳이
차단돼 있고 또 방호 인력들이 교통 통제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당시 마을을 떠난 주민의 대부분은 아직 후쿠시마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텅 빈 마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방사성 폐기물 더미다. 지금 제 뒤에 보이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제2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폐기물들을 곳곳에 이렇게 쌓고 있고요. 오염된 폐기물을 거리에 쌓아두는 이유는 사고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처분이 곤란한 방사성 폐기물은 이뿐만이 아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42기의 원전 중 단 3기만 가동 중이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해결료만 17,000톤에 달한다. 규슈 북서부에 위치한 겐카이정. 인구 6,000명의 작은 도시로 해안을 따라 원전 4기가 건설돼 있다. 최근 이 마을은 사용 후 해결료 최종 처분장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最終処理のですね、無事選定のところはこの辺なんですか？まだだから何も決まってないですね。海の方にね掘っていくような話もあるらしいですけど、まだそこは何も場所は。지난 4월 한 일간지에 겐카이 정장의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마을이 최종 처분장으로 선택되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보도를 접한 주민들은 항의 방문에 나섰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自治体には住民の命を守る責務があります。原発が近くに存在する以上、放射能の危険性を住民に正しく知らせた上で最低限の備え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마을 정장은 어떤 입장일까? 実はニューモというところが日本全国の各地を調査をして、どこが一番適地なのかというのを今年の秋に公表することにはなってます。だからそこに選定されれば我々また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でも今の日本の状況では最終処分地に関して言えば喜んではいじゃあうちへっていうところはないと思いますね。 일본은 누모라는 기구에서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2002년부터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신청 지역이 없어 결국 누모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国が科学的により適性が高い地域というものを示して、それをきっかけとして地元の方々との対話活動を行い、その上で国が申し入れるということを新たなプロセスとして付加するということが決定しておりまして、年内にその科学的有望地を示すマップが公表される予定になっています。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풍경은 예전과 달라졌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사용 후 해결료 처분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사용 후 해결료는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는 총 31개 국가인데요. 이들 나라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해결료 총량은 무려 443만 톤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장소를 찾은 곳은 핀란드, 스웨덴 딱 두 나라뿐입니다. 그렇다면 사용 후 해결료를 이렇게 처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자력 발전의 연료는 우라늄입니다. 농축한 우라늄을 긴 봉에 채워 넣은 것을 우리는 핵연료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핵연료 다발을 원자로에다가 넣으면요, 그 안에서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때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핵연료는 한 번 넣으면 한 5년 정도 사용하고요, 새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이때 교체돼서 나오는 것을 사용 후 핵연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용 후 핵연료는 방사능이 높은 맹독성 물질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원자로에서 막 나온 사용 후 핵연료 앞에 17초만 서 있어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독성은 무려 10만 년의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야만 사라집니다. 이 위험한 쓰레기를 잘 처리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용 후 핵연료는 어디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을까요? 원전이 있는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9월 규모 5.8의 강진이 경주를 강타했다.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다. 진앙지에서 약 30km 떨어진 월성 원전. 지진 발생 3시간 후 원자로 4기 모두 안전 매뉴얼에 따라 수동 정지됐다. 월성 원전은 경상북도 주민들이 1년간 쓰는 전력의 80%를 생산하고 있다. 발전소 내부에는 1983년부터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가 보관돼 있다. 네, 지금 현재 여기는 몇 다발 정도 들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연료가 네. 보통 42,000다발 정도 저희가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42,000다발. 예, 예. 네. 원자로에서 바로 나온 핵연료는 엄청난 양의 열과 방사선을 뿜어내기 때문에 6년간 수조에 넣어 열을 식혀야 한다. 하지만 수조는 이미 80% 이상 가득 찬 상태.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월성 원전뿐만이 아니다. 한빛, 한울 등 다른 지역의 원전도 20년 안에 대부분 포화될 예정이다. 사용 후 핵연료는 수조에서 열을 식히고 나면 별도의 건식 저장 시설로 옮겨 보관한다. 이곳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약 50년. 사용 후 핵연료를 금속 용기에 담아 1m 두께의 콘크리트 통 속에 넣어두는 방식이다. 월성 발전소의 경우 습식과 건식 저장 시설 모두 거의 채워진 상태다.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 저희 네. 7기를 완공을 했고 네. 지금은 이제 19년도 포화 예상이기 때문에 7기를 추가로 똑같은 타입의 맥스타를 7기 추가로 네. 이렇게 짓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실행을 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일정에 지연이 생기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일정에 지연이 생기면 현재 이제 그 중수로 1, 2, 3, 4호기는 이제 운행을 좀 중단해야 되는. 아, 운영을 그냥 일단 중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4기로 세계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의 30% 이상을 원전에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매년 750톤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사용 후 핵연료 모두 원전 내부에 임시 저장 중입니다.
문제는 임시 저장 시설이 거의 포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두면,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 포화된 이 저장 시설 때문에 원전 가동이 중단된다면 당연히 전력 수급에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머리에 지금 드는 생각은 최종 처분장 논의까지는 시작을 하지 못했더라도 그에 앞서서 먼저 임시 저장 시설을 마련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왜 그런 논의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장 시설을 늘리면 사용 후 해결료 포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든 사용 후 해결료를 처분하려고 하고 지역에서는 위험하다는 생각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민과 정부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무려 20년간 갈등만 반복하다가 결국 경주는 중저준위 방패장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중저준위 방패장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방사성이 적은 폐기물만 처분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 안에서 사용한 장갑, 부품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사용 후 해결료처럼 방사성이 높은 폐기물을 처분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고준위 방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중저준위 방패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경주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두 차례 강진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는 황분희 할머니. 30년째 이 마을에서 살아온 할머니는 지진을 겪고 난 후 원전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흔들렸단 말입니다. 저기는 내진석에 6.5가 돼가 있다 하지만은 어떻게 믿어요? 지금까지 해온 걸 믿을 수 없었는데 6.5 지진이 이상 더 나라는 그 이하만 나고 그 이상은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미 6개의 원전이 가동 중인 경주에 사용 후 해결료 처분 시설까지 들어설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을 유치한 경주에는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 저준위를 가져옴으로 해서 고준위를 내보내는 걸로 하고 우리가 고준위를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드렸는데 지금 그거는 간 곳이 어디 간지 간곳했는 말은 간 곳도 없고 지금 고준위를 다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용 후 해결료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주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서로가 입장이 어떤지. 하니까 자기들이 기준치라 하지만 우리 어디 맞지 기준치가 모른다. 이제까지 30년 동안에 이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 데모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구나. 딱 알았지.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정부를 신뢰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다 깨져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지난 2013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2만 7천여 명의 국민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원전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됐을까? 원전 바로 앞 영광 성산리 마을. 주민들은 정부의 계획과 진행 과정에 대해 거의 들은 바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한다. 여기는 한 해도 이 사람만 퇴직 그만두고 말아버렸어요. 퇴직 못 하먹었어.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다 영광시문화 이렇게 내놔버리고 2023년까지 공사가 완료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임시 저장고를. 우리 바로 옆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전혀 모르는 일을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론화 위원회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지역마다 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했다고 들었거든요. 자연의 순리란 거 그러잖아요. 온전하게 여기가 있기 때문에 피해도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빠르게 볼 거 아니오. 여기도 안 넣으면 다른 데라. 한 사실이 없어.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는 주민 대표들을 만났다. 이들 역시 지역의 의견을 수차례 밝혔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지역 프로그램들은 함께 가려고 산업부가 했어야 되는데 중저진 때도 일방적으로 하고 고중이 때도 일방적으로 하고 저 내버리시면 안 돼. 녹음 안 합니다. 녹음 안 공론화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뭐 이해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 그리고 영광을 직접 가봤더니 갈등의 골이 정말 깊어 보였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고요. 또 정부의 공론화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임시저장소 증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시설을 하나, 둘 이렇게 늘리다 보면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사용 후 해결료를 그대로 떠안게 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임시저장시설을 말 그대로 사용 후 해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으로 길어야 40년, 50년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분할 장소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최종 처분장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부지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이 어디든 원전 관련 시설이 생긴다 하면 갈등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원전 관련 시설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참여단 1000여 명께 질문해 봤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관련 시설이 당신의 거주 지역에 건설된다면 이 질문에 찬성은 11%, 반대는 88%를 넘었습니다. 반대 이유를 보면요. 위험하다, 무섭다, 인체에 해로울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수많은 난제들을 인간의 지혜와 과학의 힘으로 풀어왔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분명 더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전력의 30%를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용 후 해결료의 양이 15,000톤입니다. 그런데 만약 화력 발전으로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했다면 쓰레기인 석탄회는 얼마나 발생했을까요? 무려 2억 4천만 톤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비해 15,000배가 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 후 해결료의 양은 화력 발전이 만들어내는 폐기물에 비교하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용 후 해결료는 위험할까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사용 후 해결료의 방사선과 발열량은 원자로에서 배출된 후 단 1년 만에 100분의 1로 떨어집니다. 10년이 지나면 100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 기간 동안 사용 후 해결료는 어떻게 관리될까요?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커다란 수조에 보관합니다. 이때 핵 연료에서 방출되는 열은 대략 다리미 1-2개 정도의 열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에 담아두면 충분히 열을 식힐 수 있습니다. 또 핵연료가 충분히 잠길 만큼 수조를 깊게 만들면 외부로 방사선이 유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5년이 경과하면 방사선량과 발열량이 줄어들어서 건식 저장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방식으로 과연 10만 년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인간의 관리 능력으로는 1000년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최종 처분을 해서 우리의 생활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려는 것입니다. 최종 처분이란 안정된 지반을 찾아서 사용 후 핵연료를 지하 50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500m면 63빌딩 4배 정도의 깊이가 되겠죠. 또한 천연 안반이나 점토층과 같이 부식되지 않는 자연물질로 방벽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처분 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떠십니까?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이 여전히 어렵고 위험한 문제로 생각되시나요? 과학적인 시선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저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사용 후 핵연료의 위험성을 두고 놀락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오래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사용 핵연료 처분은 10만 년 동안의 인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가 맞습니다. 1986년 정부는 처음으로 방사성 폐기장 건설을 시도했습니다. 이후에 안면도, 울진, 그리고 구럽도 9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난 2005년 돼서야 경주에서 중저준위만 핵폐기물 처분장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부지조사 보고서가 비공개였습니다. 대신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몇 장짜리 요약본을 공개했는데요. 보시죠. 네, 안반 상태라 그러면 RQD라는 값을 씁니다.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안전한 안반이란 뜻입니다. 튼튼한 안반이란 뜻이죠. 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60에서 80%에 이른다. 특히 경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주는 이런 핵폐기물을 처분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겁니다. 처분전 선정이 끝난 지 4년이 지나서야 그 원래 부지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오른쪽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처음에 평가 결과가 나왔던 거고 왼쪽은 비공개됐던 4년 만에 공개된 부지조사 보고서입니다. RQD 값이 얼마죠? 20%, 21%, 25%, 31%. 네. 안반 상태가 불량 또는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 그 당시의 보고서였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동의했을까요? 심지어 부지 조사 중에는 활성단층까지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활성단층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을 말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하려면 이 경주 방패장 교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성이 무엇보다 최우선이 돼야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돈만 계속 늘려준다고 지원금 늘린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럼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1986년에 처음 핵폐기장 추진을 시작했죠. 원전이 계속 늘어납니다. 네, 저 파란 선까지가 현재 상태입니다.
우리는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디다가 처분할지 결정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원전을 계속 지었어요. 화장실 없는 초호화 맨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렇게 계속 짓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계획이에요. 저렇게 원전을 건설하니까 핵 폐기물은 계속 늘어납니다. 2039년이 되면 거의 34,000톤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핵 폐기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저 정도 되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원전이 겨우 한 30년, 길어야 60년이라고 하죠. 근데 그 쓰레기는 10만 년, 100만 년이 가요. 우리가 이런 발전 방식을 계속 가야 될까요? 처분할 방법도 모르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까? 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전이 있는 주민들에게만 떠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 책임감이 해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대로 해야죠. 그래야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참여단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으셨는지 또 궁금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뉴스를 들었을 때 진짜 무서웠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요. 쓰나미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안 방벽을 높이고 또 쓰나미가 들어와서 발전 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동형 발전차를 구비하고 그리고 중대사고 팀을 갖다가 꾸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해야 됩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담보할 수 없는 것들이고 언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을 더 낮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내진 설계가 한 규모 6.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럼 7.0 이상 되는 지진이 수백 년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발생할지 수백 년 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대처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논쟁이에요. 안녕하세요. 미래참여단 경복여고 임윤정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가 문제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산간지역이나 남해안 서해안에 있는 무인도에 처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가? 지금 처분 장소에 대한 질문인데요. 불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지금 좋은 아이디어고요. 우선적으로 지진에 대비한 안정성은 무조건 갖춰야 되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는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또 이제 가격적인 경제성 측면에서도 확보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 나갈 것입니다. 네. 네. 미래참여단 전윤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경주에서 다니고 이제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경주 지역 사람들은 이것을 대화가 아닌 홍보로 받아들인다라고 홍보하는 식으로밖에 안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진짜 홍보가 아닌 이런 대화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해관계자 문제가 있어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양쪽 다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투명성을 지키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책임이 전 있다고 보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정부는 2012년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안전규제기관을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부서와 영향이 없는 별도의 규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관을 독립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이나마 정부가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두 분 의견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문제 풀기 위한 핵심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전과 같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일 때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신뢰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2014년 OECD에서 국가별 정부 신뢰도를 발표했는데요. 1위는 스위스로 정부 신뢰도가 75%나 됩니다. OECD 평균은 42%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도는 얼마나 될까요? 겨우 34%입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낮다 보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국민과 소통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스위스는 과연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지금 스위스는요, 원전 5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5기. 전력의 40%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 이 해결료를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저장시설 건설하기까지 어떤 설득 그리고 합의의 과정이 있었을까요? 직접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나라 스위스. 스위스 국민들은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었다. Wie hoch ist deine Vertrauen an Behörde im Allgemeinen? Ziemlich hoch. 80–90% würde ich schon sagen. Wieso? Weil es durchsichtig ist und wir ja über alles abstimmen und so eigentlich eine Kontrolle auch haben über alles und die Information ist auch ziemlich transparent. 70% schon. Ich denke 80%. 85. So. So hoch? Ja, so. Okay. 스위스의 높은 신뢰도는 뷰렌링엔 마을에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사용 후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인 츠빌락이다.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츠빌락은 사용 후 해결료를 최종 처분지로 옮기기 전까지 보관하는 시설이다. Die Leute vertrauen, weil das ist ein hochtechnisierter Betrieb, der sehr sicher arbeitet und wirklich die letzten 15 Jahre ohne Zwischenfall und ohne Vorkommnisse hat das 츠빌락 gearbeitet. Und das gibt ein Vertrauen und das gibt eine Sicherheit. 이 마을에 중간 저장 시설이 건설된 것은 주민 투표를 통해서였다. 당시 주민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Das ist doch ein gemütliches Dorf, oder? Der 츠빌락 is over there. That's a forest and behind that forest. 30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마틴 씨. 중간 저장 시설의 건설을 반대했던 주민들 중 한 명이다. Es ging die Gemeinderatswahlen. Das ist das Parlament von Würenlingen. Das war kurz nach dieser Abstimmung. Und ich war da immer noch Präsident von diesem Verein, der Eichlabutz Marriage. 폐기물 저장 시설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반대했지만 실제 시설이 건설된 후 많은 정보를 얻고 교류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That's exactly. Und warum ich heute eine andere Meinung habe, hängt auch damit zusammen, dass sich in der Zwischenzeit einfach erstens die Wissenschaft hat sich weiterentwickelt. In der Geologie weiß man mehr, als wir damals wussten. Und ich finde das Konzept, also was will man sonst mit den Abfällen machen? Sie sind da, wohin sollen sie? 스위스 정부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원전 관련 시설이 생길 경우 지역 주민이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설득하고 있다. Oh, this might actually be interesting for you. It's in German about the prices of houses, etc. Because people are very concerned about the prices of their houses. You know, if a deep geological repository is coming to their area. 정부는 각 지역마다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한 지역위원회를 만들어 소통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만이 사용 후 해결료 처분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And so transparency is a very important issue. And information as well, information and involvement, early involvement, because when you have a direct democracy, you have to make sure when at the end the electorate might take a vote on this, that you inform that this is transparent and that you involve people wherever you can. And not only people, but also the communities who are affected and the cantons who are affected. They're important stakeholders as well. 네, 스위스 정부의 기본 방침은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마을의 몇몇 대표가 아니고 주민 전체와 수시로 공청회를 갖고 또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같이 볼까요? Die Sicherheit der Zukunft begann vor 180 Millionen Jahren. Time Ride. 자, 이게 시공을 초월한 여행, 이런 독특한 제목의 전시회 부분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관인 나그라에서 개최한 전시회인데요. 나그라는 사용 후 해결료 처분 계획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시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스위스 국민들은 사용 후 해결료 처분을 현 세대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위스는 사용 후 해결료 처분장, 최종 처분장 후보 지역 2곳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2지역에서 열띤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스위스로 가보겠습니다. 알프스 산맥 그린젤 지역에는 1982년에 건설된 지하 연구시설이 있다. 산맥 아래 500m에 자리한 이 연구소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관인 나그라에서 운영 중이다. 마치 동굴 같은 이 연구소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 최종 처분 시설과 똑같이 설계됐다.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연구가 30년째 진행 중이다. Stable geological area for a repository where you do not have volcanic eruptions, earthquakes and things like that, you can make predictions to the future and then you can say, yeah, it will stay stable for another 100, 200 or 300,000 years. All the components you see here and here, these are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부지를 찾기 위해 끝없는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If you're working in such a program or in such a project, there's no single phase where you do research. We're not saying now we need to start the research, then we do research for 10 years and then it's done. This is continuous. 취리히 노르스트는 연구소가 선정한 2곳의 최종 처분 후보 지역 중 하나다. 20년간 목축업에 종사해온 마틴 로트 씨. 깨끗한 자연 속에서 소를 키우고 싶다는 그는 최종 처분장을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다. Man will unter unserem Hof ein Atomendlager bauen. Und darum musste ich wieder ein bisschen in die Politik einsteigen. Und eines davon ist, dass ich dann mit Klar zusammen, das ist die Organisation, die sich schon immer gewehrt hat gegen die Atomanlagen, haben wir dann eine Opposition aufgezogen hier vor Ort. 마틴 씨는 반핵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논의하는 지역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한다. 최종 처분장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듣기 위해서다.
Also in der Regionalkonferenz sitzen alle Beteiligten. Da sitzt die Industrie, die Atomindustrie, da sitzen die Behörden und da sitzen die Bürgerorganisationen. Und da sitzen die lokalen Politiker. Alle sitzen zusammen. Habe ich eine Hoffnung, dass der Prozess und die Lösung besser wird. 놀라운 것은 최종 처분 후보지로 선정된 두 지역의 주민들 절반 이상이 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후보 지역에서 열린 주민 토론회. 이 자리에는 나그라의 직원인 마쿠스도 참석한다. 그는 수년째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있다. Direkt auseinandersetzt mit den Anliegen, Nöten und Sorgen der Bevölkerung. Das ist absolut notwendig, wenn man verstehen will, was die Einwohner bewegt. Anders geht es überhaupt gar nicht. 토론회는 한 해 50회 이상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최종 처분장이 어떻게 건설될 계획인지,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찾고 있는지 등 주민들과 전문가 사이에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간다. 스위스는 이미 최종 처분장 후보 지역 2곳을 선정했지만 최종 결정은 10년 뒤로 계획하고 있다. quasi antidemokratisch geführt werden müssen, weil wenn man immer alle nach dem Recht fragt, dann kommen wir nicht zu einer Lösung. Dass diese Dinge wirklich klar überprüft werden und wenn es irgendwann zum Entscheid kommt, dass es die beste Möglichkeit ist, das Atomlager hier zu machen, dann möchte ich mich nicht dagegen verschließen. Aber so lange möchte ich den Druck aufrechterhalten, um wirklich sicher zu sein, dass es die richtige Lösung ist. 네, 스위스는 2027년 국민투표로 최종 처분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나그라는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설득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처분장 건설을 찬성하는 쪽이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쪽이거나 모두가 처분장과 관련된 일의 진행 과정이 공정하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요. 원칙은 공정하게 지켜질 때 서로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서로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사용 후 해결료 최종 처분을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내용을 보실까요? 보시죠. 최종 처분 계획은 크게 5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먼저 기초조사를 하죠. 그리고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부지를 공모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질조사를 하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칩니다. 여기까지 예상하는 시간이 8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심층 부지 조사를 통해서 최종 처분시설 건설하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 정부의 정책, 이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뢰가 쌓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뢰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과학적 사실도 설득의 도구로 쓰여질 수 없습니다. 이제 서로가 여러분과 나, 정부와 여러분,
전문가와 시민단체 모두가 마음을 열고 내가 어떤 책임의 부분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원자력이라고 하는 싸고 편리한 에너지를 사용한 대가로 10만 년 동안 인류가 책임져야 할 가장 큰 숙제 앞에 서 있습니다. 풀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연 언제까지 이 숙제를 미룰 수 있을까요? 이제 15,000톤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